한 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인 실종되는 사람이 7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이유들로 이제 뭐 미귀가자 뭐 이런 것들 빼고 한 해에 300명 정도가 해결이 안 된대요. 매년. 미해결이라는 거 진짜 이것저것 다 빼고 다 뺐어. 다 뺐는데 300명이 남은 거라니까. 한 해에. 어디 갔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뭐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5만 명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여하겠다라는 사람 5천 명도 안 되니까 이게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됐던 임병수 탐정이고요.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민한데. 예. 탐정 일을 하시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의뢰가 기억 남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일단 탐정이 경찰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억울한 사연들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였었냐면 자기 남동생이 50대 중반의 남동생이 사를 한 게 아닌데 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의뢰를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그 3남매가 있어요. 3남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죠. 죽인 건데 남동생이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사망한 상태였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가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동생은 맥주를 먹지 않는데 옆에 맥주병이 한 40몇 병이 막 나뒹굴어져 있고 뭔가에 둔기로 맞은 그런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를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 원인이 국가수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 아이들은 3남매 중에 한 명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혼수 상태 스스로 돌아가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맥주도 안 먹는 동생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험을 많이 들어놨대요. 3남매들이. 그래서 살해 의혹이 확실하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이렇게 로 종결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소름이 끼치긴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왜냐하면 국가수사기관이나 이런 법은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살해의 동기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그런 수사를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국가수에서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종결이 된 사건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둔기로 맞은 게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런 거죠. 그 의뢰인 말이 폴리스 라인이 쳐 있을 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가 억지로 막 들어갔대요. 현장을 자기 동생 죽어 있는 상황을. 근데 머리가 이제 피가 탁탁탁 터지고 누워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넘어져서 그랬다. 술이 채가지고 그 맥주병이 한 40병 정도 이상 있었대요.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집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고. 근데 동생은 맥주를 안 먹는데요. 소주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하게 아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이 하거나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사망한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조카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자기네들은 노코멘트 하겠다. 감정들이 있고 그랬던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아빠를 그렇게 하기가 참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장 자체가 그래요. 의뢰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쇼킹한 거죠. 또 퇴직을 한 아버지를 남매가 정신병원에 가둔 케이스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우리가 가두려면 와이프랑 자식 둘 남매의 동의가 있으면은 가능하거든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그 정신병원에 가둔 거죠. 그 가둔 이유는 여기저기 오줌을 다 싸고 다니고 아버지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막 다 꾸며낸 거예요. 꾸며내서 정신병원에 실제로 입원을 시키고 새로운 아파트를 아버지 퇴직금 일시불로 받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고모가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금된 아버지의 누나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전혀 오줌 싸고 다니고 이런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부인과 이 아이들이 생친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재혼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별을 했고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돼서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저희가 이제 찾아내고 체포감금 그걸로 해서 체포감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까지만 소재 파악해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재산을 목적으로 와이프랑 아이들이 그렇게 다 장성한 친구들이에요. 20대예요. 전부 다 셋이 짜고 그냥 진짜 그 있지도 않은 사실로 병원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의뢰인의 주장이니까 확실하진 않죠. 의뢰인의 말도 100% 신뢰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강제로 입원시킨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분은 지극히 정상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억지로 자기가 어떤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도움을 주죠. 저희가 조선족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마약을 처먹기도 하고 그걸 유통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이 남자의
어떤 그런 짓거리들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달라 이런 의뢰가 있었어요. 누나가 친동생을 그런 물증들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 정보는 다 제공하겠다. 저 동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조선족인데 한국 남자하고 이제 만나고 있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예비 매형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고를 자꾸 치는 거예요. 막 돈도 뜯어내고 행패도 부리고 못 살게 하니까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남동생을 쳐 넣어야겠다. 이거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 진행을 실제로 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조선족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사진을 이렇게 2명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신분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들고서 찍은 거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손이 보이잖아요. 손가락이. 근데 손가락이 보이는데 손가락 옆에 막 칼자국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찢어진 막 탁탁탁 돼 있는. 완전히 그 옛날 이렇게 보면은 다 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노동하는 사람보다도 더 심한 추운 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는 한국 사람이고 하나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딱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을 찾아달래요. 왜 찾아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대요. 그럼 전화를 해라.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말 있잖아요. 내 누군지 아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중에 임병수 탐정이 사람을 잘 찾는다라고 자기가 들어서 연락을 한 거래요. 이 사람을 찾아달래요. 근데 한 사람은 경상북도 주민등록부 번호 자체가 한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얘기 자체가 좀 안 좋은 목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를 안 받았죠. 청부라고 보는 거죠. 좀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좀 이렇게 아끼고는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안 떠들고. 청부 얘기 나와서 청부 살인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진짜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직접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은 없죠.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달라 그런 것들이었죠. 네. 직접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농담 비슷하게 진짜 이거 사람 진짜 없애버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라고 잘 설명을 하죠. 주변에서 청부살인 의뢰 받는 거를 보신 적도 있으세요? 얘기는 많이 듣죠.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부살인이나 청부상해가 있는 거는 맞아요. 한 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인 실종되는 사람이 7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경찰청에 실종 신고되는 인원이 7만 명이고 이제 여러 이유들로 이제 뭐 미귀가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빼고 한 해에 300명 정도가 해결이 안 된대요. 매년. 그러니까 실종 신고 되는 거는 7만 명인데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완전히 이제 실종 상태로 빠지는 게 3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어쨌든 실종 자체가 뭐 미해결되는 사람이 1년에 3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거기서 뭐 장기밀매가 됐든 뭐 청부가 됐든 해결이 안 되는 것만 300명이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청부살인이 있긴 한 거네요. 있죠. 네. 살다 보면 원수 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에서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 자세하게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2003년도에서 2011년도 2003년도, 2011년도 미립국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날인을 그때 안 했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지문 날인을 하잖아요. 근데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지문 날인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확률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그 이희진 사건 혹시 아시나요? 청부살인 사건? 자기 부모를 청부했죠. 이희진 부모를 피살시키는데 한국인 주범이 김다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범을 3명을 고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3명한테 3억 원을 써요. 그래서 이희진 부모를 죽이죠. 죽여서 김다운이를 입건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범, 중국인 공범 3명은 이미 모두 출국을 한 거죠. 그 붙잡히기 전에. 결국 주범 김다운이 이제 다른 증거로 붙잡히면서 전보가 드러난 뭐 그런 상황이니까 보통은 이제 청부를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 소위 얘기하면 뭐 청부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흥신소나 좀 이상한 데다가 의뢰를 해서 A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주고 그 사람의 동선을 따져.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적을 하다 보면 일주일, 2주, 3주,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루틴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불규칙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가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동선을 움직인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루틴이 보인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더욱 더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PD님이 매주 목요일 저녁 한 10시쯤 되면 자주 가는 뭐 바가 있어. 가서 뭐 칵테일 바에서 한잔하고 그 이후에는 뭐 보통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느 정류장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 들어가는 동선들이 나와요.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동선 파악을 거의 한 일주일에서 정말 길게는 1년까지 동선을 다 따는 거예요. 이 정보에 대한 수집을 싹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심부름센터 애들이 하겠죠. 안 좋은 목적으로 의뢰를 받은 애들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의뢰를 받으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는 거니까 그 돈은 이제 의뢰인 주머니에서 나오겠죠. 그렇게 딴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를 가지 않아도 뭐 6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동선을 따고 나면 내가 가만히 이제 집에 앉아 있어서도 목요일 날 밤 10시에는 이분이 보통 어디에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어떤 루틴이 나오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계단을 몇 개를 올라가고 이 루틴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디가 한적하고 어디가 어둡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쏙 빠져요. 그런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작업할 포인트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얘들을 누가 들어오냐면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작업을 하는 거죠. 지문날이나 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작업을 하고 바로 출국을 하는 거죠. 이게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이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3억을 주고 공범을 고용을 했는데 외국인이었고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출국을 한 상태이고 그렇게 많이 보통 진행이 되죠. 근데 외국에 그렇게 나가면 못 잡나요?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할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 공범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김다운이가 어느 정도까지 불었는지가 관건이겠죠. 근데 만약에 PD님이 김다운이도 많이 안 불겠죠. 불어가지고 일이 더 커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청부를 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체가 드러났다. 그런 사람들이 특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공조수사를 하겠죠. 수사기관에서. 그건 수사기관에서 할 몫인 거고 어쨌든 언론에 알려진 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다 출국을 해버렸다 뭐 이런 식이고 보통은 그런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이제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위장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1년에 7만 명 실종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 300명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는 2년 3년이면 벌써 1000명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죠? 300명씩만 돼도 엄청난 숫자죠. 1년에 300명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실종 상태에서 미기과되는 거죠. 시신 찾아내고 이런 거는 뺀 거니까 또. 너무 무서워요. 이게 정말 영화에서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문제는 내 패턴, 내 루틴이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루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이제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알려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코엑스 삼성중앙 6번 출구로 가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스타필드 연결되는. 거기에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햄버거만 먹은 적이 있어요. 오전 10시, 11시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저는 햄버거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수배 걸린애는 아니고 이제 수배 걸린애 피해자에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걔를 찾아야 수배자를 찾으니까. 근데 걔가 맨날 가가지고 10시, 11시에 햄버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걔 동선을 따야 이제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햄버거를 먹고 싶지 않지만 대상자가 가기 때문에 저도 가야 되고 거기서 계속 잠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를 싫어하지만 햄버거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걸 3개월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역으로 가고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이. 그 패턴을 3개월을 보니까 내가 자려고 딱 누워있다가도 걔가 이 시간에 뭐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동선이나 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제 추적을 해서 알려지는 그런 상태가 사실 위험한 거죠. 이걸 막으려면 내가 계속 패턴을 바꾸면서 살면 돼요. 패턴을 바꾸면서 이사도 계속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추적을 하면 정말 맘만 먹으면 무서운 거죠. 자기가 막 장기 밀매나 이런 어떤 추적을 받고 있다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기가 종합병원에 정기검진을 한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망상이나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을 자꾸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도 보고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의뢰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두세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애를 제가 따라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없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뭐 없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없어졌는데 찾지를 못한다. 그럼 어딘가에는 있겠죠. 살아있지 않으니까 연락이 안 될 것이고 생활 반응이 없을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실종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청부살이는 진짜 현실감이 없었는데 장기 밀매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막 그 한창 귀신 헬리콥터 곶감에 뭐 이걸로 공중 발사도 많이 다루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장기 밀매랑 관련된 거였나요? 장기 밀매라는 거는 장기를 몰래 불법으로 매매하는 게 밀매잖아요.
있잖아요. 장기 이식은 합법이죠.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장기를 이식받기를 기다리려고 장기 이식을 대기하는 사람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근데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 내 사망 후에 내 장기를 써다오. 이렇게 도너 기증하는 사람은 5천 명도 안 돼요. 그럼 10분의 1이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뭐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5만 명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여하겠다라는 사람 5천 명도 안 되니까 이게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장기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개떼같이 달려들 수도 있죠.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장기를 기증하고 장기를 공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법적인 요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붙어야 되고 검사도 계속하고 수술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뭐 형제자매이고 내가 정말로 이식을 할 거를 서명을 했고 이런 관련 매뉴얼들 되게 복잡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 전문 병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꼼꼼하게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PD님이 이제 장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친척이에요. 제가 이제 장기를 공유하겠다라고 했어요. 법적인 절차대로 사회복지사도 붙고 그 장기 기증 관련된 이제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병원과 섭외해서 이렇게 되겠죠. 보통 장기 기증하는 사람, 장기를 받는 사람, 병원 이렇게 3박자예요. 보통 이 안에 이제 국가기관들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장기 이식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요 안에서 그 전날 하루 전날 입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병원이면은 정말로 지금 막 주문날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안에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뭐 그냥 이게 환자 바꿔치기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편법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절차들 다 빼고 아까 말씀하신 뭐 귀신 헬리콥터는 뭐 귀, 신장 아니면 또는 뭐 귀하의 신장이라는 뜻도 있고 헬리콥터라는 게 heart, 뭐 간, 뭐 이런 거에 이니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귀하에 이거를 매입한다. 옛날에는 많이 이제 고속도로 뭐 이런데 터미널 휴게소 화장실 이런 데 붙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 매매를 이제 불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떼서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 되냐.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병원이 손발이 맞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제7조 45조에 보면 장기를 사고 파는 매매 자체를 하면 2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를 사고 파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재밌는 건 장기를 사고 파는 게 합법인 나라도 있어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이란이라는 나라 그래요. 이란은 사고 파는 게 가능해요. 그럼 장기를 사고 파는 걸 왜 하냐? 목숨을 잃는 사람한테 장기를 주는 건 좋은 거고 또 장기를 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입장이니까 돈도 받아 좋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유일하게 하는 게 이란이란 나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만 명이 장기를 받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근데 5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기증을 서약을 했어요. 나머지 시장의 사람들은 장기를 받으면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방법을 찾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스템 현행법에서는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또 중국으로. 중국은 각종 의혹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들은 얘기도 많지만 병원과 기증자, 수혜자 삼각관계 그다음에 이제 이 수술을 하려면은 수술도 집도해야 되지만 수술 전에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전부 다 어쨌든 병원이라는 데서 해야 돼요. 근데 매매 자체가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기증하는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뭐 꾸며서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닌 음지의 병원들이 있겠죠. 이상한 이렇게 좀 허름한 병원에서 장기 이식도 매매는 안 되지만 이식이라는 탈을 쓰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준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생명을 연장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섭외하지 않는다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다는 의혹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으로 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뭐 잘 사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러면 그 장기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장기에 대한 공급은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형수들 그다음 뭐 860이나 이런 것들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장기를 유통을 시키는 방식도 쓰지만 사형수들이 어차피 사형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오더가 오는 거죠. 오더. 간이 필요하다. 신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한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콜이 들어오는 대로 그런 의혹이 각종 인권 단체에서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5만 명이 이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 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허름한 병원에서는 진행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픈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신고나 이런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병원 있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이 진행이 되면 우리 나이롱 환자들 입원시켜가지고 돈 받는 것처럼 뭐 돈이 되는 거죠, 사실.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 장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내가 장기 이식 받았다, 누구한테 장기를 샀다라는 말 할 수 있겠어요? 장기를 팔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쓰리 박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예요. 불륜하는 애들이 서로 몰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얘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발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온라인상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했잖아요. 장기 밀매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크웹, 딥웹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장기 밀매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아까 그 사형수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못 나올 사람들, 그거 말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신매매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을 납치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2022년도 6월달에 가양대교 혹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김가을 양 실종된 거 혹시 아시나요? 2022년 6월달에 김가을 양이라는 여성분이 가양대교에서 마지막으로 CCTV 잡히고 실종이 됐죠. 그리고 2달 지나고 나서 또 20대 남성이 똑같은 장소에서 실종이 됐는데 하반신만 발견이 됐잖아요. 하반신만. 그래서 거기도 지금 가양대교에서 김가을 양 그 다음에 2달 후에 남성이 발견됐는데 김포 그 강변에서 하반신만 나온 거죠. DNA 확인해 보니까 그람석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반신만 발견됐다라는 거는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잘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절단을 했다는 거고 하반신만 나왔다는 거는 상반신과 뭐 어떤 장기나 이런 게 없어졌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 다음 날 또 39세 박수민 씨라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이 됐고 비슷한 동네에서 3명이 실종이 됐죠.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청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그러면은 그 김가을 양이랑 다른 여성분은 안 나왔어요? 못 찾았죠. 그 남자만 하반신, 그러니까 아예 셋 다 실종이 됐으면은 뭐 퀘스천 마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반신만 나와 있는 그런 사체가 발견이 됐으니까. 그게 뭐 자연스럽게 끊어질 일은 없다라는 생각에 누군가 끊어냈다는 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술에 많이 취한 것도 아니고 실종되기 바로 직전에 여자친구랑 통화 내역도 있고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납치됐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납치됐으면 뭐 자기가 술이 먹어서 실종이 됐거나 자살을 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동기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타의에 의해서 실종이 됐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시신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왜 나왔는데 하반신만 나오냐는 거죠. 상반신이 왜 없어지고. 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사형수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누가 있을까요? 납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인신매매죠. 옛날 같으면 인신매매를 해서 섬에다 갖다 팔아버리고 강제 노역, 염전에서 염전 노예 시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장기 밀매가 훨씬 크게 돈이 되지 않을까요? 보통 한 3천에서 1억 2천, 1억 5천 장기 부위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납치를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CCTV랑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잡히고 그게 계속 될까요? 지금 아까 2022년 6월달에 김가을 양도 안 잡히잖아요. 마지막 CCTV 잡히고 그 이후에는 나온 게 없어요. 가양대교에서. 그러니까 CCTV가 많긴 많은데 CCTV에 마지막으로 잡혔는데 그 다음 뭐 어쩌라고. 그 다음 동선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잡힌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신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순식간이죠. 강남 한복판에서 얼마 그런 적 있었잖아요. 여자 저녁 때 아파트 단지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300명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실종자 중에 미해결이라는 건 진짜 이것저것 다 빼고 다 뺐어. 다 뺐는데 300명이 남은 거라니까. 한 해. 어디 갔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반신만 왜 나와 있냐, 왜 이게 절단이 돼 있냐는 거죠. 바다에서 뭐 상어떼가 온 것도 아니고 강에서 김포항에서 그런 거니까. 어떤 증거가 있지 않으면 예단할 수는 없죠. 당연히 추정일 뿐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입증도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오원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원춘 사건도 보시면은 영상에서 그 오원춘이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툭 시비를 걸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오원춘이 집을 얻어놓은 집도 수원의 지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골목이 쫙 있어요. 차 이렇게 대놓고 어두운 곳이고 1층 주택을 얘가 얻었단 말이에요. 1층 주택. 그러니까 사람을 딱 끄집어가지고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층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 보면 나가서
나가서 시비를 걸고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영상에서 보면 이 오원춘이 끌고 들어가고 납치돼서 이 여자가 끌려 들어가요. 끌려고 들어가는데 한 100m 뒤쪽에 어떤 여자가 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망을 보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오원춘 말고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지나가다 놀랬으면 신고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차 뒤에 숨어가지고 그걸 계속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오원춘의 범행을 도와주는 방조범 뭐 공범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진짜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가자 이랬을 수는 있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1층에서 고인이 되신 분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햄머로 죽이고 28조각을 다 발골을 다 했잖아요. 28개로 비닐봉다리에 다 남아서. 이게 뭐 인육 거래를 뭐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뭐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 한 얘기예요. 재판정에서 이건 인육 거래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인육 거래를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기징역 때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인육은 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만약 거래를 하면? 경기도 모 도시에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인육 페스티벌하는 인육 페스티벌, 그게 모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기도 모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육 유통된다. 인육 거래되고 인육 유통된다. 특히 어린이들 우리나라에도 된다.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 물어보니까 인육 페스티벌 하는 애들도 있다. 고기 잔치를 하는 거지 실제로. 먹으려고? 그렇겠죠. 저는 그걸 들었죠. 실제로. 항상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혼자 다니지 말고 밤늦게 다니지 말고 패턴을 조금씩 바꾸고.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일은 밤에 벌어지니까 일몰 후에는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다. 그리고 차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대중교통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5cm, 10cm 이상은 문을 열지 마시고 문을 항상 잠궈 놓으셔야 되고 그 문을 살짝 열어도 요만큼만. 왜? 주먹이 못 들어와야 되는가. 손이 못 들어올 정도의 한 10cm 이하로만 열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문을 항상 늘 잠그는 걸 습관을 하셔야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세요? 가장 힘든 거는 특별히 이게 힘들다라는 건 없고, 왜냐면 이제 둔해진 거죠. 거기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서 이상한 상황을 자꾸 보니까. 또 탐정한테 전화하는 일은 다 뭔가 우환이 끌었을 때 전화하지 좋은 소식으로 뭐 비즈니스 하자 이렇게 전화 오는 게 아니니까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고,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일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도 항상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죠. 그리고 수배자나 이제 기소중지된 애들 막 해외 나가서 이렇게 제가 직접 검거하진 않지만 경찰한테 신고해주고 뭐 이런 걸 할 때 걔네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사기치고 들어갔던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면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를 잡아갔는데 경찰한테 알려준 게 정거예요. 소재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끔 협박 전화하고 이런 게 좀 짜증나죠. 가끔. 경찰이 오원춘을 잡으러 들어갔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발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골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체를 280조각 봉지를 12개의 비닐봉지를 준비해 와서 280여 점의 살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물건을 팔 때 이렇게 하나하나 소분하듯이. 14년차 탐정이고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고요.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관련 증거도 잡고 상간남 상간녀도 찾아내고 또 이제 수배 걸린 애들 기소중지자들 뭐 이런 친구들 찾으러 해외에도 나가고 뭐 그런 전반적인 탐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양대교 이야기를 좀 해보기는 했는데 조금 더 심오하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성인 실종 현황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뭐 어떤 자료는 한 해에 3만 명이 실종이 된다. 어떤 자료는 7만 명이 실종이 된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짧은 최근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까지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실종된 성인 가출인이, 그러니까 전체 가출인 중에 성인 가출인이 실종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수가 4,737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약 한 1년에 한 300명 정도는 시체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300명 정도를 자살이라든지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 말고 시신도 못 찾는 그 인원이 그렇다고 해요. 시신조차
조차 나오지 않는 게 지금 300명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여기저기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실종 아동을 찾는 거랑 실종 성인을 찾는 데 적용되는 법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실종이 어린이가 되든 어른이 되든 그냥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실종자로 봤는데 실종이 됐다라면 경찰에서 한꺼번에 찾는다라는 거는 경찰의 어떤 수사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통신 내역을 본다든지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뭐 카드 내역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2005년도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200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종 아동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위치 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 카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죠. 그 이후에는 그럼 치매 노인이나 어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동이 실종이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떤 법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2005년 이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성인이 실종됐을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강 대학생 손정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한강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스스로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제보를 받고 이런 활동을 할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어떤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임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수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뭐 확인하고 위치 추적을 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성인이 실종이 되면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범죄에 근거하는 어떤 혐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자나 카톡이나 뭐 도와달라, 나 어떻게 됐다, 뭐 아니면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범죄에 뭐 근거하는 경우는 경찰들이 수사를 개시를 하죠. 그게 하나의 이제 사각지대인 거예요. 성인이 실종됐는데 지금까지 못 찾는 가양대교 김가을 양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아이들이 없어졌을 때는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뭐 이런 통신 기록을 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성인이 없어졌을 때는 단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통신 내역을 본다든지 함부로 찾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 실종은 크게 보통 자발적인 실종과 비자발적인 실종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비자발적인 거 말 그대로 사고사를 당했거나 범죄 피해자가 됐거나 이런 경우로 볼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건 자발적 실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인인데 난 엄마 아빠가 싫어 나가는 거야. 그냥 내가 그렇게 나가서 뭐 집을 떠나가지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함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우리 탐정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달라고. 찾아주는 경우에 경찰에서 찾아내면 나는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 난 자발적인 실종을 한 거다. 라고 하면 그 자료를 어머님이나 부모님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래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자녀를 찾았는데 어떤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 이상을 알려줄 수가 없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다 고지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 성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종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나가서 하는 경우죠. 했는데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사고를 당하는. 특히 이제 뭐 치매 노인이나 지적 장애가 있는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나 2차 어떤 재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어찌 됐든 간에 시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됐든 사고가 됐든 범죄의 징후가 확실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7만 명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말 그대로 진짜 흔적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 물론 를 했는데 뭐 한강이라 이런 데 뛰어내려서 못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인신매매라든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어떤 제3의 영역에서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참 제가 탐정님을 기점으로 또 뒤로도 참 다양한 탐정분들과의 방송을 좀 해보면 늘 나오는 게 청부살인이나 장기밀매, 인육거래 등등의 이야기는 현실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발적 실종과 비자발적 실종으로 나누는데 내가 유서를 써놓고 나는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남은 가족을 잘 부탁한다. 뭐 실제로 유서를 써놓고 나가서 돌아가신 50대 가장도 있었고 자폐가 있는 친구였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찾아달라. 이제 경찰에서도 찾긴 하지만 저한테 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자주 이렇게 똑같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탐문해가지고 이제 공원에서 찾아낸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제 요 뉴사이드하고 이런
그런 채널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그런 제보나 의뢰가 들어와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 또는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 앞에서 항상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노려본다,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분이 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추적을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의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 10개의 의뢰가 있다라면 한두 건 정도 빼고 한 8, 9건은 그분이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뭐 서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요거는 이제 뭐 통화하신 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 기존엔 안 그랬는데 냉동 탑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2대씩. 근데 거기가 상가가 있는 데가 아니고 빌라예요. 빌라 지하에 계속 냉동 탑차들이 새벽 2시, 3시 그때쯤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거를 좀 추적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는 한번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율 중이에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상에서 들을 때는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 안에서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게 몇 번 났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 남편하고 아들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를 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동네에. 근데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냉동탑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빌라 호수를 저한테 지정을 해줬거든요. 제가 한번 가서 이제 1차 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실종자분들을 찾다 보면은 찾으시는 분도 있고 못 찾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찾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비자발적인 실종이었던 분들도 계실까요? 비자발적인 실종이었는데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아직은 퀘스천 마크인 거죠. 2011년도에 대전에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1학년인데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국립대학교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 인근에 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도, 또 우리가 직접 추적을 하고 돌아다녀도 사실 결과를 찾지가 못했죠. 그 뭐 시신 쪽도 못 찾고 있는데, 충격적이다라면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이 현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자살인지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났다라면 어쨌든 간에 사고의 흔적이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로 보기에도 뭐 나온 게 없다. 근데 사지 멀쩡한 친구였다. 뭐 어디에 뭐 실족을 했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뭐 분석에 대한 가능성이 세 가지 다 높지는 않은데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충격인 거죠. 아들에 대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버리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최근에 뭐 한 1년 전인가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사도 못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족들은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해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감금된 건 아닌가, 아니면은 뇌를 다쳐가지고 뭐 생각을 못하면 어떡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실종자의 가족은 그 충격 자체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진짜 뭐 죽은 흔적도 없고 범죄적으로 된 흔적도 없고 사고당한 흔적도 없고 정말 그냥 딱 사라져버린 거네요, 이 지구상에서. 들이 진짜 너무 힘들겠어요. 그럼 약간 그런 의뢰를 받았을 때 탐정님은 어떤 식으로 그 실종자를 추적해 나가세요? 일단은 미팅을 굉장히 길게 해요. 평소에 가던 곳이나 패턴이나 습성이나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자주 가는 동선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을 원래 방향대로, 아이가 뭐 공원을 갔다 학교를 갔다가 어디 뭐 취미 활동하는 데를 갔다라고 한다면 그 선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역방향으로 역추적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노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들이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딸, 장인 장모가 실종이 됐을 때 남자들이 많이 돈을 지불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장인 장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노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패턴으로 보는 게 경찰의 CCTV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교회나 어떤 봉사 쉼터나 이런 데 보면 무료 급식을 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돌아다니고 인지를 못하고 집을 못 찾고 하는 와중에서도 배는 고프단 말이에요. 무료 급식을 해주는 교회에서 많이 일단은 좀 효율성 있게 거기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SNS를 다 보고, 주변인들, 사이버상이든 실제든 관련된 친구, 뭐 주변인들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전부 다 연락을 취하죠.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추적도 하고, 주변 어떤 사람을 기반으로 한 추적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나간 실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의 산소가 있는 경우라든지, 자기가 좀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뭐 고향 친구들이 많은 곳, 뭐 이런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치매 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자기 어떤 그런 본능적으로 가기도 해요. 그걸 순서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아니 뭐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경험에서 그걸 역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그 의뢰인이 얘기하는 거기에만
다만 의뢰인의 말에 집중적으로 의존해서 처음에는 계속 움직였던 거죠. 어디인가 한 것도 없어졌다 그러면 어디 갔을 것 같냐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런 것 같다 그럼 왜 이런 것 같냐라고 오히려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처럼 듣고 정리하면서 그래요 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키를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특히 자발적 실종은 우리 아들이 뭐 나간 지 한 6년 됐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고 막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30 됐을 거래요. 에? 그럼 24살에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질문이나 이런 상담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나중에 좀 덜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실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종되는 분들 중에 이제 자발적인 분들을 빼고 또 이제 비자발적인 분들의 사고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장기 밀매와도 연관성을 뭐 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밀매하고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는 해요.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자발적인 실종이냐 비자발적인 실종이냐, 범죄 피해자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없어진 거냐, 아니면 본인이 하려고 한 거냐, 이런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모르는 상태, 원인이 없는 상태의 제3의 영역이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인신매매, 장기밀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탐정을 이제 뇌피셜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언론에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2019년 9월 5일 기사인데 원문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판결이거든요. 이게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식인데, 채무자 및 그 가족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 기각, 이 키워드의 워딩.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댓글에 중국을 막 욕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저는 중국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2019년 9월 5일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2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어린아이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의 예비 범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량 보이시죠? 이 사람이 SNS에 돈을 갚어 막 하다가 안 갚어? 뭐 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 있습니다. 신장, 심장, 콩팥 종류별로 다 팔아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올려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뭐를 주장하냐면, 이거는 겁주려고 한 거지 실제로 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의 고의가 있는지, 실제로 장기를 매매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려는 고의가 있고 실질적인 실행 의도가 있는지를 법적인 쟁점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채무자에 대한 신체, 신장, 심장, 콩팥 등을 실제로 팔려고 하는 실행의 계획과 예비 음모가 있다라는 걸 판단해서 지금 형을 때린 건데, 1년 6개월이 아니고 16년 정도는 때려야 되지 않나.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원심의 판단처럼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봐요. 판사가 단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이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핑계만 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올리면은 이제 장기를 매매하는 브로커들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잘 오지를 않으니까 자신의 글이 더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태그 같은 걸, 해시태그 같은 걸 걸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뭐 귀신 헬리콥터, 장기 매매, 장기 밀매, 장기 이식, 장기 적출, 인신매매, 불법 장기 이식, 이러한 해시태그를 자신의 글에다가 올려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SNS에 어떤 공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수까지 늘려나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목적이 이제 얘는 장기 밀매가 돈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아.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훨씬 더 넘어서는 짓을 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장기 밀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 매수 희망자를 가장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있었겠죠. 거기에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거를 피해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 거래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접선을 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실제로 장기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죠.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이게 2019년 9월 5일자 내용입니다. 뭐 거의 매일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 5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한 차례씩 약 120여 회를 게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찾아보니까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하더라고요.
또 뭐 2013년도에 좀 전 기사긴 하지만 그때도 또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참 충격적인데 장기 밀매 은밀히 번진다. 한국일보입니다. 2013년 2월 25일 김기준 기자. 중국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 왔는데 중국은 물론 인도에서도 불법 장기 이식 수수를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됩니다. 인도로 원정을 가세요. 인도 원정 장기 매매 경기지방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25일 장기 이식을 알선하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김모 씨 한국인입니다. 36세를 구속하고 인도 사람 C씨 39세를 등 8명을 불구속 입건을 하죠.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0년 4월 간암 환자 서모 씨에게 접근해서 중국 텐진에 있는 A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브로커가 중국으로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얼마를 받았다고 그래요? 1억 8천을 받아요. 근데 이 1억 8천을 받고 나서 간을 매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매도한 사람한테 보통 3천만 원 정도를 줍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도자로부터 이제 장기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고 사형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도 있고 기수련을 하는 파륜궁으로부터 장기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죠. 세 개의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억 8천만 원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알선하는 등 장기 매수자 4명에게 중국과 인도 병원에서 이식을 중개 알선하고 7억여 원을 받아 챙깁니다. 근데 실제로 장기 이식을 시도한 거는 24건인데 그중에 4건만 성공을 했더라고요. 20번은 실패를 했다. 그럼 다 실패했으면 괜찮은데 4번은 성공을 해서 실제로 1억 8천을 받고 뭐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게 기사로도 나왔다는 거죠. 중국 A병원에 근무하는 재중동포를 브로커 B씨를 통해 불법 수술을 알선하고 장기 매수자들에게는 사형수 거다. 중국 사형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루트 자체가 몇 개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공안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니까 인도 사람, 인도인 C씨를 통해서 중국은 좀 힘드니까 인도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근데 인도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식을 원하는 환자들을 인도 뉴델리 한 병원으로 데려가서 장기 이식을 알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2019년, 뭐 2013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충칭 경찰학교인가? 하여튼 모 경찰학교에서 어떤 중국인이 뇌사기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뇌사봉 또는 뇌사기라는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사람을 뇌사시키는 흉기입니다. 이거를 만들어내서 중국 당국에서 특허까지 만들어 해줘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어떤 장기 밀매나 이런 것들 파륜궁이나 사형수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데 뇌사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뇌사를 시켜가지고 장기를 적출한다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정지가 되면 피가 온몸에 돌지 않으니까 장기가 괴사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가 기능이 멈춥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꺼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장기 적출을 어떻게 하냐? 사람을 산 상태로 장기를 적출한다 라고 극단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가능하냐?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정말 산 사람을 막 팔다리 다 묶어놓고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뇌사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측두부, 옆통수나 뒤통수를 가격을 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눕혀놓고 그 기계 안에다가 딱 패슨 시킨 다음에 충격을 줘요. 그 순간적으로 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뇌사. 우리 뇌사 상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의 몸은 살아있는데 심장은 계속 뛰는데 뇌만 죽어있는 거예요.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근데 뇌는 죽었지만 신체는 살아있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보통 사형 집행을 지금은 하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형 집행을 보통 교수형으로 처하죠. 중국은 총살형이에요. 오른쪽 폐를.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은 심장이 뛰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뇌사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심지어 그걸 특허를 내줬다는 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이런 해외 장기 밀매 조직이랑 우리 한국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이제 병원이나 이런 뭐 장기 밀매 관련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인가 그 이후로는 환자 바꿔치기나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하는 수술 전에 들어가는 뭐 수술실이나 보호자실이나 이럴 때도 한 명 한 명 다 신분을 체크하고 지문 인식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꽝꽝 묶어놓으니까 물론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난 하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식, 기증이나 기부나 이런 루트로도 안 되고 매매로도 안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밀매,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에서도 2007년도에 뭐 유명 대학병원
6곳과 지방국립대 2곳 등 대형 병원 12곳에서 실제로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라는 게 수사 결과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넘치는 시장을 중국에서 계속해서 그런 수술이 자행이 되었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환자들이 있고 환자의 가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내 장기를 줘야겠다 이런 공여자들, 매도자들, 뭐 매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한국에서 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밀매 프로커들이 중국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한국에서 모집을 하고 중국에서 환자 바꿔치기나 신분증 위조나 이런 행위들을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가서 중국인 의사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잘못돼가지고 재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사망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니까 당연히 중국 프로커가 존재를 해왔던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그런데요. 인육이나 장기 밀매 얘기를 하면서 빼뜨릴 수 없는 게 또 오원춘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인육 거래랑 연관이 됐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고 검사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약간 이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탐정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사람을 죽이는 거는 죽이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근데 오원춘이 주장한 건 그 여자를 이렇게 납치한 건 맞는데 납치한 이유는 시비가 붙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근데 영상에서 보면 지나가는 여자를 납치를 실제로 하는 게 나왔고 그 여자를 하려고 했는데 반항하고 그래서 이제 살해까지 이르렀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뭐 이런 거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주저한 흔적이라든지 어떤 당황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런 흔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오원춘을 잡으러 들어갔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발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굴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사체를 280조각 어떤 자료에는 350조각으로 돼 있는데 사람 한 명의 사체를 28조각도 아니고 280조각 이상으로 해체를 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얘에 대한 어떤 앙심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증거인멸을 해가지고 다 버리기 위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돈이 필요하다거나 뭐 급박한 분노가 있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건 이후에 자기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체를 발굴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해체를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의 목적이 아니고 또 어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봉지를 12개의 비닐봉지를 준비해 와서 280여 점의 살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물건을 팔 때 이렇게 하나하나 소분하듯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또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고 살점의 모양과 크기가 일정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정육점에 가면 고기 썰어주지 않습니까? 고기 썰어주는데 이렇게 잘랐다 저렇게 잘랐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살도 고기처럼 껍데기 밑에 피하층이라고 하잖아요. 피하층은 뭐 기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빼고 나면 이제 근육이 있죠. 표피, 피하층, 근육 이거를 나누어서 발굴을 잘라냈다니까요. 뼈는 버렸어요. 왜? 뼈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뭐 증거인멸을 해서 사체를 없애려면 그냥 뭐 이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버리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뼈를 빼놓고 그 세 가지를 인위적으로 다 발라내고 일정한 사이즈로 잘랐다. 그리고 17개의 비닐봉투에 128여점으로 나누어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행동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육 유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자료를 찾아보면 오원춘이가 그때 대포폰을 5개를 썼다라고 해요. 실제로 어떤 목적이 있겠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칼을 가는 숫돌이 옆에 딱 있어요. 숫돌이 막 새 거가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써오는 숫돌이죠. 또 숫돌을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한 여자만 우발적으로 납치해서 하려고 하고 죽이고 살해했다라면 그거 살해하려고 숫돌을 갖다 놨을까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숫돌이 있다라는 거는 280여 점의 살 너무 징그러운 얘기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거를 17개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숫돌을 계속 갈면서 반복적인 절삭행위를 해야만 했던 거죠. 이후에도 검거가 안 됐다면 이후에도 어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생양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그놈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법에는 그리고 보강되는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관련을 지을 거냐. 없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없어지는 사람. 시체 찾은 사람 괜찮고 해가지고 나온 사람 괜찮은데
살해했지만 시체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사고사를 당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 당연히 이해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이거 완전 연관을 시켜보면 시체를 찾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1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이 관련된 사람 중에 만일 오원춘의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좀 다양하고 충격적인 또 무섭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묻지마 범죄나 잔인한 사건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럴 확률이 나한테 벌어질 확률은 사실 희박해요. 뭐 저런 사건이 나한테 벌어질 확률이 희박한데 벌어진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100%인 거죠. 뭐 1%의 전쟁 가능성이 있더라도 군대는 존재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개인의 신변 보호는 개인이 해야 된다. 경찰은 사후적인 서비스인 거고 경찰 한 명이 개인을 다 경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어떤 문제, 사전 예방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너무 밤늦게 다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